2025년 11월 25일, 오늘 금융계에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뭐랄까, 한 시대가 바뀌는 신호탄 같은 뉴스가 떴습니다. 2022년에 규제 당국에 의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던 한 플랫폼, 바로 폴리마켓이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화려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게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최고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의 공식 승인 도장을 받고 돌아온 거죠. 거기다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인 거대 금융기업 ICE가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소식까지 같이 들려왔고요. 맞습니다. 쫓겨났던 회사가 규제기관의 승인, 그리고 월스트리트 거물의 투자를 양손에 딱 들고 금에 환영한 셈인데,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건 기반 금융이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특정 사건의 확률 그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 가능한 금융상품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문가 예측이나 여론조사에 의존했던 그 불확실성이요. 네, 그게 이제는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폴리마켓스 복귀가 대체 판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제대로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우선 폴리마켓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한마디로 사건에 투자하는 시장, 맞죠? 네, 예측 시장,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장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미군 연준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까? 내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될까? 이런 큰 주제부터 맞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음 투어 일정을 취소할까? 같은 대중문화 이슈까지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거의 모든 사건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건 그 거래 방식입니다. 모든 사건은 yes, 즉 일어난다, 또는 no, 일어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계약으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계약들은 0달러에서 1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만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면 yes 계약은 1달러가 되고요. no 계약은 0달러, 휴직 조각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계약의 가격이 곧 확률을 의미하게 되는 거군요. 만약에 금리나 예스 계약이 0.65달러, 6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확률을 65%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나 유력한 정치인이 실언을 하면 이 가격이 실시간으로 요동칩니다. 수많은 사람의 돈이 갈린 판단이 모여서 형성되는 일종의 집단 지성의 예측인 셈이죠. 이 때문에 종종 전통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틀리면 내 돈을 잃으니까요. 그냥 하는 설문조사랑은 진지함의 무게가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이라는 폴리마켓이 왜 2022년에 미국에서 쫓겨났던 건가요?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법적인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CFTC는 폴리마켓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을 스왑이라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봤거든요. 파생상품으로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스왑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 중개하려면 CFTC로부터 지정 계약 시장, 그러니까 DCM이라는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거래소 허가 없이 불법 파생상품을 거래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퇴출이었죠. 그랬던 회사가 불과 4년도 안 돼서 그것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단 4개월 만에 공식 라이센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영화 같은 지점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아주 영리하고 대담한 전략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규제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라이센스를 처음부터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이미 가진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회사를 샀다고요? 네, 2025년 7월에 폴리마켓은 이미 CFTC로부터 DCM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던 소규모 거래소 및 청산소 QCX라는 회사를 무려 1억 1,2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잠깐만요. 140만 달러 벌금을 냈던 회사가 그 벌금의 거의 80배에 달하는 1억 달러 넘는 돈을 들여서 합법적인 지위를 산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규제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폴리마켓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 고객 자금 분리 보관, 거래 보고 체계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들을 단번에 충족시킬 수 있었던 거죠. 아하. CFTC 입장에서도 이만큼의 돈을 쓸 정도로 규제를 준수할 의지가 확고하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CEO인 쉐인 코플란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이 빠른 승인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보통 수년이 걸리는 절차를 4개월 만에 끝냈다는 건 규제 당국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승인의 진짜 의미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수정 지정 명령이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폴리마켓이 이제 칼씨 같은 다른 합법적인 예측 시장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엄격한 규제 보고와 시장 감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완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승인 문서에 중개를 통한 접근이라는 말이 있던데 솔직히 그냥 평범한 법률 용어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그 평범해 보이는 용어가 사실상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과거에는 폴리마켓을 이용하려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직접 플랫폼에 접속해야 했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허들이 높았죠. 그렇죠. 복잡하죠. 하지만 중개를 통한 접근이 허용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쓰던 증권사나 선물 중개회사, FCM 계좌를 통해 주식 사듯이 폴리마켓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개인 증권사 앱에 뭐랄까 폴리마켓 탭이 새로 생겨서 거기서 내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예측 같은 상품을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인프라에 폴리마켓이 플러그인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들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와, 시장의 규모와 신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형 플레이어들이 이 이벤트 트레이딩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개인 투자자 플랫폼의 강자인 로빈후드,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주자 코인베이스, 그리고 스포츠 베팅 업계의 공룡인 드래프트킹스까지 모두 이 시장 진출을 공언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각자 가진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움직임은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ICE가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데이터 독점 유통권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투자한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ICE가 폴리마켓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확률 데이터를 블룸버그 단말기처럼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폴리마켓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액으로 베팅하면서 내는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아니라 그 베팅 행위 자체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예측이라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월스트리트에 파는 게 진짜 사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금융 심리 설문조사 기계를 만든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미 야후 파이낸스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폴리마켓이나 칼시의 예측 데이터를 자사 금융 플랫폼에 주가 정보처럼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0년 예측 시장에 스포츠 베팅 업계와 같은 골드러시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한 것도 바로 이런 데이터 시장의 잠재력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지금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예측 시장이 더 이상 도박이나 오락이 아니라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CFTC의 DCM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자격증을 발급해 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정교한 도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상품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본질이 바뀌는 걸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스포츠 베팅이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적 목적과 규제에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가격 발견이나 위험 회피, 즉 해칭 같은 뚜렷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아, 해칭. 네. 예를 들어 무역회사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확률 계약을 매수함으로써 미래의 관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죠. 그리고 DCM으로 지정되면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엄격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런 부분이 순수한 오락 목적의 베팅과는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보 시장 자체의 변화겠군요. 확률이 가격이 된다는 개념이 표준화되는 것.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 예측이나 여론조사라는 의견을 참고했지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돈이 만들어내는 가격이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제약회사가 신약 승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보죠.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읽는 대신 FDA 신약 승인 계약의 가격이 80%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성공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규제의 지형이 바뀐다는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팅 같은 시장은 주마다 법이 다 달라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폴리마켓처럼 연방기관인 CFTC의 허가를 받게 되면 개별주의 도박법보다 상위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물론 법적 다툼의 소지는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로 시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본격화될 2026년 이후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언급된 이벤트 기반 금융, EBF가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는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를 들어 올여름 평균 기온이 신기록을 경신할 확률, 와, 기술 발전, 2030년까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확률, 같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이 금융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ICU와 폴리마켓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토큰화 이니셔티브는 이런 계약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베팅이냐 투자냐는 법적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방 차원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이걸 불법 도박으로 보고 소송을 걸거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방 차원에서는 합법화 추세지만 주에 따라서는 여전히 불법인 대마초 산업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 같은 문제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아는 내부자가 M&A 성공 계약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죠. 폴리마켓은 DSM으로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적발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지만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결과가 0 아니면 1, 즉 전부 잃거나 따거나로 결정되는 상품의 특성상 중독 문제나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주식처럼 존버가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투자 한도를 설정하거나 위험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제 당국도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볼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디지털 도박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폴리마켓의 미국 시장 복귀는 단순히 한 플랫폼의 귀환을 넘어섭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확률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제도권 금융이 공인하는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되는 새로운 금융의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도권의 승인이라는 날개와 거대 자본의 유입이라는 연료가 결합되면서 이 시작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을, 데이터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시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나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 심지어는 기후변화 협약의 성공 확률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우리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거대한 사회적 실험에
가장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가격으로 표시되는 세상,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